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그러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또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뉴럴 혹은 이제 NMT 대신에 여기가 이제 스태티스티컬, 네, 그래서 이제 SMT, 그래서 이제 뭐 통계적인 이제 그 어떤 머신 트랜슬레이션 방법 해갖고 SMT라는 방법들이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좀 많이 접근을 했었던 방식인데 그게 최근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싹 다 이제 뉴럴넷 기반의 이제 방법론들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뭐 요즘에 번역은 모두 다 이제 이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혹은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싹 교체가 됐고 구체적으로는 거기에 쓰이는 이제 딥러닝 모델을 저희가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혹은 이렇게 뭐 seek to seek이라고 또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퀀스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시퀀스 데이터를 아웃풋으로 내준다라는 의미로 이제 그 시퀀스 투 시퀀스가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는 언어 쌍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뭐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문장을 받았을 때 그 데이터를 저희는 그 각각의 워드, 그러니까 나는 그 다음에 학교에 간다라는 이 세 개의 워드들의 어떤 하나의 시퀀스로 보게 되고요. 그 시퀀스를 이제 또 다른 시퀀스인 뭐 I go to the school이라는 이제 영어 문장의 이제 시퀀스를 번역을 해내는, 그래서 시퀀스를 입력을 받아서 시퀀스를 제너레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라고 하고, 이제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시퀀스 데이터에 그래도 적절하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RNN 기반의 방법론, 그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뭐 LSTM 혹은 이제 GRU를 써서 이제 저희가 접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또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서 좀 배워보자 하는 이제 방법론들이 이제 이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쪽에서 이 RNN 기반의 혹은 LSTM이나 GRU 기반의 이제 그 머신 트랜슬레이션 방법 대신에 그 요즘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그 뭐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쓰이는 모델은 이제 키 모듈은 이제 그 셀프 어텐션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 이라는 모듈을 써서 이제 번역 모델이 그 이제 기존의 LSTM이나 GRU 기반의 모델들을 싹 좀 또 대체를 한 측면이 있고요. 물론 뭐 대체를 한 이유는 성능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엔 그 셀프 어텐션 모듈을 키로 사용을 해서 아주 핵심 모듈로 사용을 해서 이제 번역 모델을 구현을 한 것이. 근데 뭐 기본 큰 틀에서 입력은 역시 시퀀스고 출력도 시퀀스여야 한다는 이거는 똑같죠.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전체 모델을 구성한 것이 그 트랜스포머라는 모델로 불리고요. 그 다음엔 그 트랜스포머 모델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쓰이는 어떤 셀프 어텐션을 기반으로 한 하나의 레이어를요, 또 어떤 형태로든 여러 개 쌓고 뭐 크게 하여튼 그거를 이제 주된 어떤 모델 구조로 사용을 해서 그 이제 네트워크를 굉장히 좀 크게 키운 그런 모델들이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뭐 벌트나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게 이제 구글에서 나온 것이고, 이제 오픈 AI라는 또 이게 또 어떤 메이저 회사, 딥러닝을 하는 메이저 회사에서 나온 것이 이제 뭐 GPT 혹은 이제 GPT-2라고 불리는 모델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불과 한 뭐 일주일도 안 되게 또 이제 뭐 이런 기존 뭐 이런 모델들, 최근에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이런 모델들을 또 능가하는 뭐 모델이라고 나온 것이 이제 엑셀넷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엑셀은 뭐 무슨 약자인지는 저도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네, 뭐 그렇고요. 그래서 뭐 이게 또 나와갖고 요즘 또 네, 뭐 이런저런 측면에서 또 많이 좀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기본적으로는 다 이게 오늘 저희가 좀 다루게 될 그 셀프 어텐션 기반의 모듈,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좀 잘 조합을 해서 이제 하나의 레이어로 이제 구성을 해서 그것들을 쭉 쌓아 올린 그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기본 구조로 다 이제 발전이 된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은 이 시퀀스 투 시퀀스 요 용도로 혹은 요 모델을 정확하게 대체하는 형태로 제안이 됐는데, 근데 이제 버트, GPT-2, 엑셀넷 이런 이제 그 트랜스포머나 혹은 그 셀프 어텐션 모듈을 키로 하는, 그래서 그걸 굉장히 크게 이제 레이어를 굉장히 깊게 쌓아서 확장을 한 이런 모델들의 경우는요, 이거는 뭐 번역 모델은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것은 이제 뭐 주어진 입력 문장을 잘 이해한 후 그 뜻을 잘 이해를 해서 이제 저희가 번역 태스크를 해야 되니까 그 이해한 걸 바탕으로 출력 문장을 이제 또 다른 언어의 형태로 이제 만들어주는 태스크라면,
큰 틀에서는 이제 이게 뭐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혹은 이제 기존의 어떤 전통 좀 스탠다드한 시퀀스 모델을 본다면 이제 입력 언어를 저희가 잘 그 언어의 정보, 입력 언어로 주어진 그 문장을 잘 이해하는 부분과 그걸 바탕으로 이제 타겟 언어로의 문장, 번역에 이제 아웃풋으로 나와야 되는 문장을 생성하는 이 두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to RNN이 하나의 RNN은 이제 이해하는 용도로의 RNN, 그 다음에 또 다른 RNN은 이제 어떤 이해한 걸 바탕으로 출력하는, 그러니까 원하는 답을 출력해야 되는 용도로 쓰이는 RNN. 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인데 이제 이 벌트 GPT-2 뭐 이 엑셀넷은 어떻게 보면 요 이제 번역을 잘 하려면 이제 문장을 저희가 잘 언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또 번역을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번역대에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반으로 했던 이 번역 모델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나타낸 만큼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앞단에 이 언어를 이해하는 모듈도 굉장히 잘 했을 것이다. 해서 그것들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그 모델 구조를 가지고 와서 이런저런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 쪽에 다른 태스크들을 이제 학습을 시키고 뭔가 수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벌트 GPT-2 엑셀넷은 좀 뭔가 이제 번역에만 국한되진 않고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NLP 태스크들, 그러니까 뭐 그 어떤 퀘스천 앤서링, 그러니까 질의응답, 뭐 혹은 그게 이제 또 챗봇 같은 형태로도 또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POS 태깅, 그러니까 이제 품사 부착, 뭐 그런 어떤 뭐 문법을 교정해주는 태스크라든가 아니면 뭐 또 나운 프레이즈 청킹 혹은 고유명사 이제 찾는 거, 그 다음에 코 레퍼런스 레졸루션은 또 뭐 예를 들면 뭐 제인이 뭐 집에 갔는데 뭐 조는 뭐 게임방에 갔다. 근데 이제 그는 집에 안 들어왔다. 뭐 그러면 그라고 하는 he는 앞에 있는 제인이랑 존 중에 이제 당연히 존을 의미를 하겠죠. 뭐 남성, 여성 뭐 이런 거를 구별해 주는 것이고, 근데 또 앞쪽에서 이야기한 어떤 등장한 인물들이 남자도 또 여러 명 있으면 그 중에 이 he가 누군지 알아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NLP 태스크에서는 코어 레퍼런스 레졸루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하여튼 NLP에서 다루게 되는 굉장히 수많은 태스크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언어를 이렇게 잘 이해하는 모듈로서 이제 그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나온 그 구조를 잘 또 다른 어떤 형태로 좀 학습을 잘 한 후 그거를 이런저런 다양한 곳에 적용을 했더니 성능이 굉장히 이제 괄목할 만하게 이제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모델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 머신 트랜슬레이션인 건 맞지만 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틀에서는 이제 언어를 이해하는 모듈, 잘 이해하는 모듈을 바탕으로 하고 이 모듈이 이제 또 굉장히 다양한 다른 애플리케이션, NLP의 다른 쪽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저희는 뭐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기본 구조인 이 시퀀스 투 시퀀스, 그러니까 RNN 기반의 이제 구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장을 저희가 입력을 받을 때는 그 기본적으로 꼭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워드 단위로 이제 입력의 시퀀스에 각각의 타임 스텝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 이 워드들은 저희가 애초에는 원합 벡터로 나타내진 다음에 그다음에 그 원합 벡터가 이제 그 인베딩 레이어를 거쳐서 어떤 형태의 이제 특정한 디멘전을 가지는 벡터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레스, 이건 뭐 프랑스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어떤 그 정해진 디멘전 개수는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런 뭐 3차원의 이제 정해진 개수의 디멘전으로 이루어지는 그 각각 워드에 할당된 벡터들이 여기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RNN에서는 이제 이 어떤 입력 벡터랑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입력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네, 그러면 요 이제 입력으로 주어지는 그때 당시 입력으로 주어지는 워드 인베딩 벡터, 그 다음엔 그 전 단계의 RNN, 그 전 타임 스텝에서 이제 동일한 이 RNN 셀에서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는 H1 혹은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받아서 이제 그러니까 요 자리 타임 스텝 2에서는 뭐 이제 그 저희가 코드상으로도 좀 또 보시겠지만 이 RNN의 입력이 뭐냐면 H1과요. 그 다음에 X2가 됩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게 H1,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는 혹은 여기서 주어진 입력 벡터가 이제 X2가 되는 거죠. 이 1이냐 2냐는 타임 스텝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받아서 저희는 뭘 생성을 하냐면 H2를 이렇게 생성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X2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제 3차원으로 정해지는 어떤 주어진 이제 인베딩 벡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의 예제로는 이제 H1, 이 이제 이 4개의 노드들로 이루어져 있는 벡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4차원,
이거는 이제 3차원. 총 7개의 차원의 벡터를 우리의 어떤 하나의 입력 레이어로 받아서요. 이걸 바탕으로 저희는 이 H2, H1, 2, 3, 4는 다 또 동일한 디멘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4차원의 벡터를 이제 만들어 주는 게 되죠. 그래서 그 4차원의 벡터들, 그리고 이거는 계속 리커런트하게 저희가 진행이 되어서 이제 H2 단에서는 저게 실행이 되고 H3 단에서는 저 RNN이라는 동일한 함수를 적용을 해서, 혹은 그 내부적으로는 동일한 네트워크에 혹은 공통적인 네트워크에 타임스탬만 바뀌면서 들어오게 되는 이제 이 세 번째 단어에 대한 XT 혹은 X3,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오는 H2, 요거 두 개를 입력으로 받아서 H3를 생성을 하는 이런 리커런트한 반복적인 동일한 함수를 계속 반복해서 쓴다라고 해서 이제 이걸 RNN 기반의 구조라고 하죠. 네, 그러면 정보의 이렇게 그 과정을 보시면, 그리고 여기서는 그럼 뭐가 들어가느냐? 여기서도 이제 H0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H0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통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이 동일한 RNN 모듈을 쓰되 H0는 그냥 0벡터를 저희가 줍니다. 4차원짜리 0벡터를 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게 차츰 진행이 되다 보면 저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H4는 어떻게 보면 기존까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어들을 모두 다 그 정보들을 어떤 형태로 잘 버무린 혹은 잘 이제 정보를 포함을 하는, 담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벡터이기 때문에 이제 이 H4가 이 문장을 잘 이해해서 그 이해한 정보를 포함하는 이렇게 그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그 최종적인 벡터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코더 단, 그러니까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 이제 앞쪽 시퀀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시퀀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 단으로 넘어와서 출력에서는 RNN이 여기서 RNN의 구조랑은 또 다른 어떤 RNN 구조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RNN 구조는 이게 그냥 함수라고 썼지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내부적인 뉴럴 넷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그거는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뭐 오리지널 바닐라 RNN, 아니면 뭐 LSTM, 아니면 GRU, 아니면 또 다른 이제 변경된 어떤 모듈을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큰 틀에서는 입출력은 지금 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H1이 이제 4개의 벡터이니까 그 전 단계에서 만들어진 아웃풋이니까요. 이 4개의 어떤 노드를 가지는 벡터. 그 다음에 이 X2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차원 벡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H1이고, 그 다음에 이게 X2고, 그러면 이거를 그냥 4차원 벡터를 만들려면 저희는 어떤 하나의 레이어짜리의 뉴럴넷으로 구성을 하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가 이제 우리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W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H2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보통 이제 난리니어 유닛을 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다음에 이제 거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가 이제 이런저런 이제 난리니어 유닛을 저희가 적용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근데 이제 그 난리니어 유닛을 보통은 이제 그 RNN에서는 이제 탄H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탄H 이렇게 이제 해갖고 총 4차원 벡터를, 그리고 탄H의 아웃풋은 각각의 값이 이제 -1에서 1 사이가 되니까 이제 그 디멘전의 값들이 그렇게 이제 변형이 되어 있고요. 그럼 이 H2는 다시 또 이 동일한 W를 쓰는, 그러니까 이게 좀 작아서 네, 이렇게 이제 들어왔으면, 그러면 다시 이 두 번째 단어에서 올라오는 이게 세 번째 단어네요. X3 단어가 있으면,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이제 탄H를 통과시키고요. 탄H를 통과를 시켜서 얻어지는 이게 총 H2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뭐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탄H 전에.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들어오는 세 번째 단어 있잖아요. 세 번째 단어에 해당하는 임베딩 벡터 3차원이 이렇게 붙어서 여기에 다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여기다가 또 탄H를 걸어서 이제 4차원 벡터를 만들게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리커런트 구조에서는 여기에 있는 W와 여기에 있는 W와 똑같은 파라미터를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파라미터 셋을 혹은 동일한 레이어를 계속적으로 이제 적용을 시키는 구조가 이제 RNN 기반의 구조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뭐 하여튼 이게 순차적으로 계속 끼어 들어가면서 최종적인 4차원 벡터로 계속 압축이 되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여기서 이제 H4가
이제 문장 전체를 잘 이해를 해놓은 벡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디코딩 생성을 할 때는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토큰이 이제 스타트 오브 센텐스 토큰이 들어가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단어를 우리가 생성한, 이제부터 문장을 내가 아웃풋을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생성하겠다라는 그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여긴 빨간색, 여긴 초록색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쪽에서 쓰였던 RNN의 이 파라미터랑 저쪽에서 디코더 단에 쓰이는 RNN 파라미터랑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W1이라고 표현을 하면 W2라는 어떤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세트의 그 이제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디코더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디코딩을 할 때는 이제 스타트가 되고, 그 다음엔 네, 그것도 또 이제 써보면 스타트 오브 센텐스, 스타트에 해당하는 토큰이 또 어떤 형태로 3차원 벡터로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입력으로 주어질 때 이 스타트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 3차원 벡터다라고 이제 주어져 있는 어떤 테이블이 있고, 그게 이제 워드 인베딩 매트릭스가 되죠. 그 다음엔 이제 디코더 단에서는 이제 아까 여기서 인코더 단으로 주어진 H0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뭐 이해를 할 때는 첫 단어부터 그냥 처음부터 이해를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생성을 하되 이 문장을 이해했던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하죠. 그래서 이 이 디코더 단을 수행을 할 때의 최초의 그 히든 스테이트 벡터는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문장을 이해를 해서 함축을 시켜놓은 그 정보를 담고 있는 벡터인 그 이제 인코더 단의 H4에 해당하는 그거를 이제 입력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그 디코더 단의 이제 이니셜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저희는 이렇게 H4 인코더의 H4를 이 디코더 단의 H0로 할당을 해서, 그 다음에 또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또 이렇게 4차원 벡터를 또 만들어서 이게 디코더 단의 H1이 됩니다. 이 디코더죠. 근데 이 생성을 할 때는 매 타임 스텝마다 저희는 그냥 이해를 하는 과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뭔가 저희가 아웃풋을 계속 내놔야 되잖아요, 매 타임 스텝마다.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쭉 아까 요 구조처럼 계속 기차놀이 하듯이 끌고 가는 거는 맞지만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 위쪽을 이렇게 뺍니다. 위쪽으로 빼갖고 이쪽에 레이어를 하나를 더 달아서 이제 이쪽을 W2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이 W2가 있으면 이제 이 동일한 입력을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는 WOut이라고 하는 뭔가 새로운 파라미터 셋을 가지는 이제 레이어를 정의를 해갖고요. 여기는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우리의 보캐뷸러리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개 단어 중에, 그러니까 영어의 단어, 그러니까 여기서 아웃풋으로 생성해야 되는 영어 단어가 총 10개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보캐뷸러리 사이즈가 10개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제 10디멘전짜리의 아웃풋으로 생성을 한 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소프트맥스를 거쳐줘서 어떤 그 10개의 단어들에 걸친 확률 분포를 저희는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인, 그러니까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는 단어를 이제 저희는 뽑아서 이제 그 단어를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생성해야 되는 단어라고 이렇게 아웃풋을 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저희가 디코딩을 할 때 이제 그럼 처음에는 이제 스타트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이제 첫 번째 단어 여기서도 이제 RNN은 아까 이 구조에서 보시면 각 타임 스텝에 이제 입력 벡터가 뭔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입력 벡터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걸 이해를 할 때는 아무것도 생성할 필요가 없되 인풋에 주어지는 단어 시퀀스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웃풋을 생성을 해야 될 때는 이 H4가 이제 입력으로 주어지되, 저게 이제 뭔가 이제 그 입력 문장의 뜻을 대표하는 혹은 담고 있는 거데, 이제 저희는 뭐 입력에서 주어지는 이제 인풋 키워드는 없는 셈인데, 근데 RNN의 구조상 이제 입력 벡터를 항상 뭔가 받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저희는 이 전 단어를 저희가 뭔가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입력으로 주게 되면, 그러면 저희는 이게 뭐냐면 이 디코딩 단에서의 두 번째 타임 스텝에서는 이제 그 전까지 생성된 단어가 더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뭘 생성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서 그 전까지 생성된 결과를 저희의 어떤 입력으로 보고 그 다음 단어를 생성을 하는, 그래서 이 다음 단어 하나씩 생성을 하는 이런 태스크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뭐 총 뭐 제일 높은 디멘전이 여기가 뭐 28% 정도 소프트맥스에 의해서 나오는 값이 28%로 제일 높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그래서 더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더라는 단어를 이쪽에 이제 채우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이것대로 이 임베딩 벡터로서의 3차원 임베딩 벡터를 갖고 있을 거고요. 그거를 또 저희 매트릭스 혹은 그 테이블에 가서 참조를 해와갖고 그거를 또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메인 패스 이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이게 4차원짜리의 이제 H2 디코더 단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이 위쪽으로 또 뺍니다. 이렇게 빼갖고 이 위쪽으로 쭉 빼서 지금 여기 부분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W out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에서 나오는 10디멘전짜리 벡터를 다시 소프트맥스 해갖고 네, 또 단어를 이제 또 거기서 이제 확률값이 제일 높은 단어를 뽑아내고 그게 이제 아까 뭐였죠? 푸어. 네. 푸어라고 하면 두 번째 단어를 잘 생성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푸어를 이렇게 넣어주면 또 이제 3차원 벡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갖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파라미터가 바로 W2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W2가 계속 그대로 쓰이고요. 혹은 이거를 뭐 W2라고 하기보다는 이거를 W의 디코더라고 하겠습니다. 디코더. 그러면 이제 이 매트릭스를 그대로 공통적으로 쓰는 이런 리커런트한 구조를 가져가되 저 위쪽에 이제 W out도 역시 또 그대로 사용을 해갖고 매 단어를 하나씩 이제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동작하는 어떤 기본적인 과정이 됩니다. 좀 뭐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그림에서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뭐 질문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뭐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엔 이제 이 과정을 저희는 또 큰 틀에서는 이제 그 컨디셔널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컨디셔널 랭귀지 모델링 그리고 이제 그 컨디셔널이 아닌 버전의 뭔가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하는 그 태스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하는 태스크는요. 이제 네. 이제 딥러닝에서 이제 뭐 며칠 전에 말씀을 드리기도 사실 하긴 했는데 이게 아니라 네, RNN의 구조에서 이제 그 이런 뭔가 단어들이 있을 때요. 이거 어떤 한 문장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인코더 및 디코더로 이제 별도의 이제 나눠진 구조가 아니라 저희는 그냥 인코더라는 게 없이 그냥 디코더 구조만 사용을 하면요. 디코더 구조만 사용을 하면 이 주어진 문장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을 해서 이제 뭔가 문장을 제너레이트하는 혹은 단어를 하나씩 제너레이트하는 태스크를 저희가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에 이제 스타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RNN 셀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서 이제 받는 것은 H0인데 이거는 그냥 0벡터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아까 뭐 4차원짜리 0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엔 여기서 만들어지는 벡터가 또 있으면 그걸 가지고 생성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지금 현재 이제 프리딕트 해야 되는 단어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이제 히든 스테이트 벡터로 넘겨주죠. 그러면 이제 이 스타트에서 이제 위쪽으로 갈 때 이제 처음 단어로 생성해야 되는 것은 렛을 생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다시 똑같습니다. 이 렛을 여기다가 또 넣고 또 이제 이것에 대한 임베딩 벡터를 또 넣고 여기다 RNN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미 이렇게 되면 네, 저희가 이 어떤 주어진 문장 이거는 번역 그러니까 I go home이 뭐 예를 들면 나는 집에 간다 이런 번역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언어로 된 어떤 한 패러그래프나 문장이 이런 시퀀스 단어들이 시퀀스 형태로 있으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그 디코더 단만 써서 이렇게 쭉 그냥 뭐 한 단어씩 저희가 생성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I go home이라는 문장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는 이제 첫 단어로 생성해야 되는 거는 이제 I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go나 home 아니면 뭐 스터 뭐 예를 들면 글쎄요 뭐 어떤 좀 뭐
주어 자격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단어를 얘가 생성하도록 첫 번째 타임 스텝에서 그런 주어 자격으로서의 단어를 생성하도록 배우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뭐 첫 단어로서 저희가 어느 정도 등장이 될 만한 단어와 등장이 되면 안 될 만한 단어들을 여기서 이 RNN이 내부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럼 첫 단어로 생성이 안 돼야 되는 단어가 뭐가 있죠? 또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다 될 수 있나? 하여튼 뭐 주어 네, 뭐 그렇죠. 네, 뭐 is 뭐 네, 의문문이면 또 is가 먼저 나올 수도 있죠. 뭐 그래서 어떤 언어로서 이제 지금 현재 타임 스텝에서 생성할 만한 단어들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는 이 RNN이 배우는 것이 이제 영어의 어떤 문법을 배우는 것이 되고요. 그게 보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혹은 보다 정확하게 혹은 이제 수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게 곧 이제 뭘 배우는 것이냐면 어떤 그 확률 분포를 배우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시되, 이제 첫 번째 단어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첫 번째 단어로서 생성해야 되는 단어가 무엇일지, 그리고 이게 곧 뭐냐면 저희가 갖고 있는 보캐뷸러리가 뭐 총 10단어가 있다. 그럼 단어 1번 이거는 I고, 이거는 뭐 예를 들면 U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고고, 이거는 뭐 스터디다, 뭐 이러면 이게 단어가 4개밖에 없다. 그러면 첫 단어에 해당하는 디스트리뷰션은요, 아무래도 뭐 물론 동사 원형이 먼저 나오면 이제 그게 명령문 같은 거를 이제 수행을 하지만 아무래도 평서문이 훨씬 더 많을 테니까, 그리고 뭐 일단 우리가 얘기할 때는 글쎄요, 내 얘기보다 남 얘기하기를 더 좋아한다. 그러면 I보단 U가 더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이제 네, I가 예를 들면 뭐 얼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뭐 한 25%가 나오고요. U는 뭐 한 좀 너무 작게 잡았네. 한 35%, 그 다음엔 45%. 그러면 이제 두 단어가 이제 70%를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 얘는 뭐 한 12%, 그 다음에 얘는 한 13, 8%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전체 합이 100인 형태로 이제 첫 번째 단어로서 나올 수 있는 단어의 확률 분포는 이렇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저 확률 분포가 뭐일지는 저희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어 단어가 정말 많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저 확률 분포는 단어 하나하나 가지는 확률 값이 저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뭐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영어 문장이 가질 수 있는 저런 확률 분포가 분명히 있겠죠. 우리가 뭐 그걸 직접 바로 쓸 수는 없겠지만요. 그렇지만 이제 그 머신러닝 혹은 이런 RNN 기반의 모델에서 학습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 첫 번째 단어에 대한 확률 분포, 그 다음엔 또 이제 두 번째 단어를 생성하는 확률 분포인데요. 근데 여기부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 게,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단어가 이제 뭘 생성했는가, 네,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생성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확률 분포는 두 번째 단어의 확률 분포는 저희가 첫 번째 뭘 생성했는가, 그걸 바탕으로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단어를 생성했을 때의 단어들에 대한 확률 분포를 배우는 게 됩니다. 물론 이제 RNN 기반의 구조에서 보면 이제 H1과 사실 이 아웃풋 단어의 소프트맥서를 생성할 때는 여기서 보시듯이 이제 여기서 넘어오는 이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항상 이제 그 입력으로 주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는 이제 x1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x0, 그 다음에 h0. 근데 이건 뭐냐면 스타트,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0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입력으로 주어서 RNN이 이걸 입력으로 받아다가 이제 x1을 생성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뭐 예를 들면 i였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큰 틀에서 볼 때는 이제 i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x1이 이제 i라는 단어더라, 이렇게 했을 때 두 번째 단어로서 나타날 것을 이제 확률 분포를 생각을 하되, 근데 RNN의 입장에서 보면 역시 이걸 생성하되 입력은 뭐냐면 여기랑 이제 H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x1, 네,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x1 단어를 생성을 하고, 네, 헷갈리네요. 이게 전 단계에서 넘어온 게 그 다음에 입력으로 들어가고, 이게 맞는 건가요? 인덱스가 좀 헷갈리네요. 이게 헷갈리네요. 네,
하여튼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스타트에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덜을 생성했으면 그게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이쪽에서 입력을 또 받으니까 이거 두 개를 받아.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는 요인이 뭐가 있냐면 이게 좀 네, 저희가 좀 약간 비판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뭐 이런 구조가 뭐 나름대로 뭐 괜찮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 여기서 이제 굳이 여기 그 전 단어에서 그 전 타임 스텝에서 생성한 이 덜을 저희가 이 입력으로 넣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 다음 타임 스텝에 이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보시면 자 이쪽에 있는 H1을 가지고 저희는 덜을 생성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단어를 여기서 이제 푸어를 생성할 때는 이 두 번째 패스인 여기서 이제 여기를 가고 여기를 가서 이렇게 요 패스를 갈 때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는 것은 보셨던 것처럼 H1이랑 그 다음에 그 H1이 만들게 된 요 더가 이제 둘 다 입력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더를 만든 것도 H1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실제로 만든 단어인 더를 같이 입력으로 준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H1만 주어도 사실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H1 저는 인풋으로는 그냥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 실제 학습할 H1은 이제 변환된 데이터고 변환된 데이터가 들어가고 네. 인풋이 들어가는 또 다른 인풋이 저는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생성된 실제 단어를 입력으로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실제 생성된 단어를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H1이 만든 거잖아요. H1을 입력으로 사용해서 그 단어를 만들게 된 거라면 실제로 H1은 그거 가지고 누굴 만들었을지에 대한 이제 정보까지 같이 갖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개가 독립적인 정보는 아닌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 H1만 가지고 이제 저희가 디코더의 입력을 구성을 하면 그러면 이제 RNN 기반의 구조에서는 XT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냥 0으로 이제 저희가 입력을 주면 다시 디코더를 훈련을 하는데 이제 크게 문제는 없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면 성능이 이제 좀 더 좋아지는 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했고요. 뭐 또 이야기를 드리면 이것도 왜 그래야 되는가 뭐 그것들이 조금 또 있긴 한데 뭐 거기까지는 좀 너무 디테일한 내로한 이슈일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RNN 내부적으로는 뭐 하여튼 뭐 이렇다라는 거 X1이랑 H1이 X1을 만들었으니까 이거 두 개를 넣어서 이제 X2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뭐 조금 더 바깥쪽에서 저희가 어떤 이 RNN이라는 모듈을 어떤 블랙박스처럼 본다면 저희는 한 단어 처음 단어 생성하고 처음 단어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어 생성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확률 분포들 그러니까 단어를 하나씩 생성을 해내는 이 과정 중에 각 타임 스텝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각 단어별로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잘 학습을 하는 이 모델, 학습한 이 확률 모델이 저희는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거를 이제 여기서 렛이 나와야 되고 미가 나와야 되고 이런 거를 쭉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것을 이제 이거를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부르고요. 뭐 이게 이제 RNN 기반의 혹은 인코더 디코더 기반의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 과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 저희가 저희가 일단은 이거를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나 그 다음엔 이제 이걸 가지고 학습을 다 끝냈으면 또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랭귀지를 제네레이트 하도록 혹은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 아웃풋 어드를 생성하도록 하는지를 또 말씀을 드리면 학습은 조금 더 학습은 어떻게 했다 치고요. 저희가 이걸 다 끝냈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이 모델을 써서 이제 어떤 번역 문장을 생성을 하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에서 뭐 나는 집에 간다라는 게 쭉쭉쭉 인코더 단에서 앞에 시퀀스 모델링에서 이제 그게 됐으면 여기서 이제 H3가 나올 거고 그게 이제 디코더 단에 이제 히든 스테이트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스타트 토큰이 나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는 그다음에 이걸 다시 집어넣어서 집에 그다음에 간다 이걸 생성을 하는데 이러한 방식을 이제 또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디코더라는 말이 이제 인코더 디코더라는 말은 인코더는 이제 주어진 시퀀스를 잘 이제 정보로 축약해서 우리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로 나타내는 것을 인코딩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디코더는 뭐냐면 이 디코딩 정보를 복호화한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언어를 잘 이해해서 언어 형태로 된 문장을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가 존재하는 이런 랭귀지 스페이스 아니면 워드 레벨의 이제 스페이스 상에서 이 어떤 아웃풋을 생성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디코딩이라고 하고요. 그 이미지 단에서도 역시 또 똑같이 인코더 및 디코더 같은 이제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이미지를 다룰 때는 그 이미지가 이제 실제로 나타내어지는 것은 RGB 값이잖아요. 그래서 RGB로 이루어진 그 이미지를 가지고 뭔가 이런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뽑는 과정이 인코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어떤 태스크에서는 뭔가 생성을 해야 된다. 생성이라는 것은 어떤 주어진 이미지를 어떤 남자 사진을 저희가 여자 사진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뭐 저 사진을 뭐 애기 사진으로 바꾼다거나 이것도 이제 제 얼굴의 어떤 잘 특성을 인코딩을 해갖고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잘 만든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픽셀로 이루어진 어떤 전체 사진으로 디코딩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저희가 디코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바로 알 수 있는 그 픽셀 형태로 바꾸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랭귀지를 다룬다면 저희가 바로 알 수 있는 그 랭귀지의 워드들로 바꾸는 것을 이제 디코딩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리디 디코딩이라는 말은 이제 뭐냐면 지금 이게 첫 번째 단어에서 생성된 워드가요. 저희가 이걸 학습을 어느 정도 했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입력 문장으로 나는 집에 간다라고 이렇게 문장을 주면 이제 여기가 나는이 아니라 이거는 I가 돼야 되죠. 영어로 번역을 할 때는 아웃풋으로 나와야 되는 것은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I를 생성을 했다라고 하면 잘 생성을 했죠. 그래서 이제 넘겨주면 이제 고가 생성이 될 거고 뭐 이런데 이게 뭐 예측을 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입력 문장을 주었을 때 그거를 가지고 뭔가 아웃풋을 뭐 항상 잘 생성하는 것만은 아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 I가 아니라 뭐 이상한 뭐 단어 뭐 홈을 생성을 했다. 이거는 뭐 좀 잘못한 거죠. 홈은 기다렸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단어로 홈을 생성을 했으면 사실 이렇게 되면 어떤 그러니까 역전의 가능성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홈을 먼저 생성을 하고 나면 이 홈을 첫 단어로 생성을 했으면 뭐 홈 다음에 나올 단어가 뭔지 좀 애매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첫 번째 틀리면 이후부터는 그냥 뭐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방식,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뭐가 생성되는지 몰라도 이제 이게 맞았을지 틀렸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틀렸을 경우 이제 첫 번째 좀 잘 못한 게 이제 뒤쪽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경우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서 이런 방식이 이제 그리디 디코딩. 그러니까 이후를 생각 안 하고 내가 근시안적으로 그리디라는 게 뭔가 이런 탐욕스러운 뭐 이런 것도 있지만요. 그냥 근시안적인 어프로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쪽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첫 단어는 그냥 생성을 해서 이 붙박이로 이거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다. 네, 약간 이런 게 이제 디코딩 그리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 그리디 방식을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뭐 구제를 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빔 서치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빔 서치는 뭐냐면요. 저희가 사실 아까 보셨던 이런 확률 분포가 이렇게 나왔으면 이게 소프트맥스 아웃풋으로 나왔으면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보통은 이제 argmax 이제 U를 뽑게 됩니다. U가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얘를 선정을 하는 게 그때,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볼 때 이 첫 타임 스텝에서 단어를 확정을 지어야 된다면 저희는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뭐 당연히 U일 겁니다. 근데 저게 틀렸을 수도 있고 맞았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나 스스로도 이 확률 분포를 이렇게 만들어냈으면 사실 U가 나올 확률이 100%가 아니라 45%밖에 안 되고 I나 고나 스터디도 나올 확률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걸 알지만 저희는 그냥 결정을 해버려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U를 선택을 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가능성이 싹 다 배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런 그리디 방식의 이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빔 서치라는 좀 구제책을 좀 마련을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이 빔 서치는 이제 빔 사이즈라는 게 이제 어떤 특정한 파라미터로 이제 동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첫 번째 단어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장 그러니까 확률 높은 단어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이즈가 2다 그러면 약간 구제책을 저희가 생각을 해주기 위해서 약간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와 그 다음에 어를 이렇게 생성을 한다. 이 말은 이게 더가 예를 들면 1등 확률 가지는 어떤 단어고 이건 2등
으로 이제 확률값이 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빔서치의 빔 사이즈가 2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U를 이제 1등으로 생성하지만 이제 I가 이제 생성됐을 때도 저희가 고려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끌고 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U를 이제 입력으로 주었을 때는 이제 여기서 이 뭐 예를 들면 I나 U가 이제 여기로 들어가겠지만 이제는 U뿐만 아니라 I도 생성했을 경우를 따지기 때문에 이 디코딩 과정을 두 번의 패스를 한번 다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와 A, 그 다음엔 이제 더라는 첫 번째 단어를 생성했을 때 그 다음 단어를 생성해보고 거기서도 2등까지 고르고 여기서도 또 2등까지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빔 사이즈가 2라 그러면 지금까지 시나리오로 따지면 총 뭐 10단어를 생성을 해야 된다. 10개 단어를 생성해야 된다 그러면 이때 따지게 되는 가지수는 총 몇 가지냐면 이제 2의 10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024 가지수가 되겠죠. 여기서 푸어 생성해 또 2개, 여기서 또 2개, 여기서 또 2개, 또 2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1024가지 서로 다른 경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다 고려를 하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빔서치라는 아이디어는 이 개수를요 어느 타임 스텝이 됐든 그 개수를 항상 2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까지 여기까지는 2개였으니까 2가지 시나리오를 유지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나리오가 총 2개까지를 각각 따지니까 한시적으로는 지금 4개 시나리오가 지금 나왔죠. 그럼 이 4개 시나리오 중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는 2개만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개가 예를 들면 더 푸어고 그 다음에 펄슨 그러면 저희는 더 푸어 펄슨 이 시나리오 개수가 총 2개 이걸로 저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예제에서는 이제 요 패스가 이렇게 골라진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엔 또 2개를 또 분할을 해보고 여기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또 골라낼 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서 얘 골라졌었죠. 그러니까 이게 1번 시나리오 이게 2번 시나리오였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가 이렇게 분화가 됐는데 이 4개 중에 저희가 어떤 형태로 2개의 가장 그래도 좋을 것 같은 기준을 고른다면 그게 이렇게 한쪽에 쏠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네, 그 총 4개의 기준 시나리오 중에 어떤 기준으로 이제 2개가 골라지는데 그 2개가 이제 한쪽에서 나온 분화된 요 2개가 골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이쪽은 완전히 버리고 이쪽에서 또 분할을 해서 또 2개만 고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1024개수가 아니라 매 타임스텝마다 딱 2개씩만 저희가 딱 유지를 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엔 이제 그러면 이 기준에 대해서 이걸 어떤 기준으로 뽑는가를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이 컨디셔널 랭귀지 모델 이 랭귀지 모델링의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확률이 제일 큰 거를 위주로 뽑는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확률 분포를 저희가 잘 일단은 학습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이제 단어들에 대한 확률 분포 그리고 거기서 제일 확률이 높을 법한 애를 뽑는다라는 이 이야기는 저희는 이 모델을 통해서 생성하는 랭귀지가 그래도 사람들이 볼 때 혹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문장들 중에 가장 그럴듯한 문장을 생성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여기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률이 높은 애를 뽑은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게 단어 2개를 생성할 때 저희가 이 x1을 먼저 생성했고 x1 다음에 이제 그 x1이 예를 들면 뭐 어떤 특정한 단어를 주어졌을 때 두 번째 단어가 생성될 확률에서 또 제일 높은 애를 뽑았다. 뭐 약간 이런 말은요. 이게 결국은 이거 2개를 곱하면 이게 저희가 x1과 x2라는 이 종합적으로 볼 때 이 2개의 단어가 어떤 하나의 시퀀스로서 이 문장으로서 이제 생성될 확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개의 확률을 곱하면요. 네. 그러면 저희는 결국은 저희 목적은 이제 그 확률이 제일 높을 법한 어떤 하나의 문장으로서의 그 시퀀스를 생성하는 거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률값이 0.4고요. 얘는 2등일 테니까 0.3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등이었고 2등이었고 이렇습니다. 근데 물론 뭐 이게 단어 수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40% 확률이라는 건 엄청 큰 값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0.4고 0.3인데 그 다음에 이 푸어가 나올 확률은 0.7이고 얘는 피뿔이 나올 확률은 뭐 0.7이 좀 너무 크면 0.5 그다음에 얘는 한 0.1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0.5랑 1은 바로 두 번째 단어가 바로 첫 번째 단어가 이제 더일 때의 확률 분포가 되는 거죠. 거기서 어떤 푸어가 50% 피뿔은 10%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0.3일 때 이 푸어가 나올 확률은 예를 들면은 이거는 뭐 한 예를 들면 0.9가 좀 극단적으로요. 0.99, 0.05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경우는 이 확률 분포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x2가 이제 x1이 이번엔 어라는 단어로 고정됐을 때의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에서 이제 제일 높을 것을 고르겠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 네 가지 시나리오에서 제일 그래도 전체 확률이 높을 만한 것은 자, 이거는 0.4 곱하기 0.5가 이제 이게 이 시퀀스를 만들어낸 확률이고 이건 0.4 곱하기 0.1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0.3 곱하기 0.9가 되고 이 시퀀스는 0.3 곱하기 0.05가 되죠. 그러면 이 어떤 하나의 시퀀스로 봤을 때 이 확률의 곱을 기준으로 해서 제일 높은 것은 당연히 이제 첫 단계에서는 40%가 30%보다는 높았지만 그 다음 더 이후에 분화되는 어떤 단어들은 그 확률이 약간은 좀 애매해서 이제 제일 큰 에라 하더라도 0.5밖에 안 됐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0.45니까 0.2로 떨어지고 이거는 얼마가 나오면 0.27이 되죠. 그러니까 처음엔 좀 잘 못했어도 다음에 이제 단어가 굉장히 큰 명확하게 이 단어일 법한 그런 상황이라면 이게 이런 전체 확률로 볼 때 이게 역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A를 살려둔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끝까지 갔을 때는 하여튼 A 시나리오를 탔을 때 A 브랜치를 탔을 때 나오는 이제 최종적인 어떤 전체 이 시퀀스가 생성될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시나리오 이런 지금 이제 고려하는 이 네 가지 시나리오들 중에서 1, 2등을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1등, 이게 이제 2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저희가 택하고 나머지는 버리고 이제 거기서 또 분할을 해서 또 이 확률 값들을 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끝까지 가서 이 네 개의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문장이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 이거를 이제 저희는 가장 확률이 큰 어떤 그런 시퀀스를 저희가 뽑아내는 최종적인 답으로 뽑아내는 것이 이제 빔 서치를 통한 디코딩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디 디코딩 과정을 조금 또 방지를 해줄 수 있는 그 문제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이 디코딩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이 문장의 생성을 언제 끝낼 것이냐는 저희가 이 사전상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요 스타트에 해당하는 토큰이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정의를 해놓고 그것도 어떤 특정한 3차원 임베딩 벡터를 할당을 해놓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 스타트 토큰이 있었다면 또 엔드 토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엔드 토큰도 저희가 이 사전 이 10디멘전이 우리 사전에 정의된 가능한 10개의 어떤 생성할 수 있는 단어들이라면 여기에 저희가 이 중에 하나는 바로 엔드 토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엔드 토큰이 확률이 제일 크게 나와서 걔가 이제 최종적으로 뽑혔다라 그러면 저희는 그때의 이제 생성을 중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아까 이런 디코딩 패스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서 이제 엔드 토큰으로 이제 아예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는 생성을 더 이상 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는 엔드 토큰이 나온 순간 그 이후에 분화하거나 그 다음 단어를 엔드를 그 다음 타임 스텝에 입력으로 넣어서 이렇게 생성을 하지는 않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생성을 이제 끝내는 어떤 방식은 바로 엔드 토큰이 생성될 때까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밑에 있는 그러면 브랜치들은 엔드 토큰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끊긴 건가요? 여기요? 네, 제너레이트가 안 되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4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4개 중에서 이게 하여튼 지금 1, 2, 3, 4등인데 이 다음에는 이게 엔드가 1등이고 여기가 이제 엔드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기를 하겠습니다. 엔드. 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때 지금 이 시점까지는 이 4개 시나리오에 대한 확률값을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나리오가 여기까지는 이제 요게 하여튼 1, 2, 3, 4등이 요거랑 이제 또 요거랑 색깔이 점점 없어지는데 요거랑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가 이제 4개의 루트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저희가 다룬 이 4개 중에서 또 2등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1, 2등이 예를 들면 이게 1등, 그 다음에 이게 2등이 됐기 때문에 4개 중에 또 이 2개를 골라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AND에서는 저희가 더 이상 분할을 하지 않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 경우는 이제 요것만 분할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AND까지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엔 또 요거 여기 AND까지 나왔고, 그 다음엔 이 AND랑 이제 요거 이제는 AND에서 분할은 더 이상 안 했으니까 총 3개가 됐잖아요. 이 3개 중에서 저희는 또 2개를 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3개 중에서 또 2개를 택했더니 얘가 또 여전히 2등 안에 들더라. 그럼 얘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얘에서만 분할을 하는 거죠. AND는 분할을 안 하는 거. 이렇게 또 대결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또 뭘까요? 문제가 이제 그 AND가 어떤 패스로는, 어떤 브랜치로는 AND가 일찍 나왔고, 어떤 브랜치로는 AND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I go home.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나는 일을 마치고 집에 갔다라고 했는데, 어떤 패스는 I went home. 근데 거기서 끝났습니다. AND 토큰이 벌써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제 어떤 패스는 I went home after finishing my work. 뭐 이런 게 이렇게 뒤쪽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2개 시퀀스 중에 어느 시퀀스가 확률이 더 일반적으로 높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단어를 생성을 하면 할수록 저희는 확률은 계속 깎아먹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엔드 토큰이 나와서 거기서 이제 멈출 수 있었다면, 그 멈춘다라는 룰은 우리가 정한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멈추면 이제 걔는 3개의 단어만으로 예를 들면 생성하고 엔드까지 하면 4개 이제 확률이 꼽혀진 거고, 이 밑에 패스는 아무리 1등 확률 값들을 골라내봐야 뭐 예를 들면 10,000개 중에 제일 그나마 높은 확률 꼽하면 어쨌건 확률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제 저기 문장이 짧은 애를 더 저희의 최종적인 답으로 선택하는 그런 조금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저희는 이제 단어별로의 그 에버리지의 확률 값을 저희는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길면 길수록 그게 뭐 당연히 안 좋은 거는 저희도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단어가 3개짜리일 때, 4개짜리일 때 각각의 여기선 3번의 확률이 꼽혀지고 여기선 4번의 확률이 꼽혀지던 거를 그걸 4로 나누어서 이제 각각의 확률의 어떤 평균적인 그 생성 확률이 제일 높아지는 것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게 굉장히 좀 약간 좀 지저분해지고요. 이러면서 뭐 고려해야 될 게 뭐 한두 개가 아니게 되고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게 좀 NLP가 다 좀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의 뭐 명확한 정답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서요. 이게 좀 variable length, 이제 시퀀스 길이가 달라진다라는 그런 요소가.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같은 언어라도 그 문장을 쓰는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네. 짧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네. 굉장히 풍부한 단어로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문장 구조가 네. 굉장히 다르잖아요. 앞에 네. 오는 문장이 네. 더호 뭐 이런 걸로 시작하면 네. 뒤에 막 수식어 막 붙고 그래서 네네. 굉장히 달라질 구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 모델을 사용했을 때는 어떤 걸로 학습을 하더라도 네. 잘 학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런 문장을 좀 굉장히 간결하고 짧게 얘기하는 사람의 문장들과 길게 막 하여튼 좀 주저주저 말을 많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의 문장을 저희가 한데 모아서 하나의 그냥 학습 데이터로 그냥 뭉뚱그려서 구성을 했으면, 저희 이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뭐 경우에 따라서 짧은 문장도 생성할 줄 알고 긴 문장도 생성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에 존재하는 그런 다양한 패턴들을 최대한 이제 적절히 잘 학습을 하는 것이 이제 이 모델이 되고요. 그 다음엔 또 중요한 게, 여기서도 이제 이 큰 틀에서는 이제 번역 태스크가 또 어떻게 보실 수가 있냐면, 이 아까 말씀드린 그냥 랭귀지 모델이 있었잖아요. 그 RNN으로 그냥 뭐 예를 들면 이거 그냥 주고 그냥 하는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디코더 온리로의 랭귀지 모델링이 있었다면, 이 랭귀지 모델 관점에서 우리가 그 번역 태스크 혹은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바라본다면 차이는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코딩을 할 때 첫 번째 타임 스텝의 입력이 바로 그러니까 이 디코더 타임 스텝의 디코더 할 때 첫 번째 타임 스텝에 이제 H가 0이 아니라 어떤 입력 문장의 뜻을 포함하는 게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또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아까는 이제 X1을 그냥 처음에 그냥 생성을 했었다면,
이게 아니라 이번에는 X1은 뭘 기준으로 생성을 하면 H0를 기준으로 생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H0가 이번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혹은 아무 정보가 없는 0벡터가 아니라 입력 문장을 담고 있는 정보로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랭귀지 모델링, 이것도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큰 틀에서는 바라볼 수가 있고, 이거를 저희가 그래서 이제 컨디셔널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컨디셔널은 뭐냐면 어떤 주어진 컨디션이 있다, 혹은 내가 이제 생성할 때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이제 입력 문장에 해당하는 이제 출력 문장을 생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우리의 랭귀지 모델링 혹은 랭귀지를 한 워드 바이 워드로 제너레이트 할 때 주어지는 이 컨디션 혹은 조건이자 혹은 추가적인 정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얘기를 이제 왜 드리냐 하면 이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철수가 말한 문장이랑 이제 영희가 말한 문장을 저희가 한 대 트레이닝 데이터로 모았으면 저희는 여기서 이 문장 자체와 더불어서 이 문장을 이제 누가 썼는지, 그러니까 남자가 썼는지 여자가 썼는지 혹은 철수가 썼는지 영희가 썼는지, 이걸 뭐 예를 들면 트위터에서 모은 데이터인지 아니면 이거를 뭐 네이버 뉴스에서 모은 데이터인지 아니면 논문에서 뽑은 문장인지, 이런 그 문장과 이제 결부되어져 있는 굉장히 다양한 메타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메타데이터들을 그냥 아예 버리어서 그냥 하나의 뭉뚱그린 트레이닝 데이터로 뭔가 이 랭귀지 모델링 학습을 할 수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 어떤 추가적인 정보들을 저희는 이 RNN을 돌릴 때 마치 이런 어떤 이 추가적인 입력 정보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을 이제 저희가 큰 틀에서는 또 그것도 컨디셔널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는 이제 뭐가 이제 차이가 나냐 하면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어가 입력으로 주로 들어올 때 이 워드에 해당하는 이제 인베딩 벡터가 이제 입력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 매 타임 스텝 혹은 이제 첫 번째만 넣어주든 매 타임 스텝마다 다 넣어주든 사실 뭐 그거는 약간은 엔지니어링적인 이슈, 그러니까 뭐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워드를 넣어줄 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철수가 썼다, 영희가 썼다. 그럼 철수가 1번, 영희가 2번 있다 그러면 그런 이제 원합 벡터를 구성을 해서 1, 0을 계속 주구장창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제 RNN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쪽에 이제 1, 0이 이렇게 또 붙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를 활용을 해서 그 다음 단어의 분포를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정보가 이렇게 저렇게 달라질 때마다 그때 서로 다른 이제 그 워드들의 디스트리뷰션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정보들을 그냥 입력 벡터에 슬쩍슬쩍 이제 끼워 넣어주면 그 정보에 따라서 얘가 그 정보를 활용해서 힌트로 활용을 해서 이제 가장 그럴듯한 혹은 가장 이제 답에 근접할 법한 단어를 예측을 해내게 되겠죠.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틀에서는 다 이제 컨디셔널 랭귀지 모델링이라고도 부르고요. 뭐 어떤 그런 특정한 이제 태스크에 따라서는 뭐 퍼스널라이즈드 랭귀지 모델링,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추천을 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저희가 핸드폰 이렇게 뭐 타자 치고 하면 그 위에 이제 추천 단어들이 뜨잖아요. 그게 이제 뭐 저도 기술적으로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뭐 저희가 카톡을 할 때에 이제 쓰게 되는 언어랑 뭐 제가 이메일로 뭐 이렇게 회사 동료라든가 누구한테 이제 이메일이라는 앱에서 저희가 쓰게 되는 언어랑은 분명히 이제 다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그 앱 아이디 혹은 그 앱의 종류 자체를 저희가 이런 컨디션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이 컨디셔널 랭귀지 모델링 앱의 아이디라 그래야 될까요? 그것까지 같이 활용한 형태로 이제 적절한 단어를 서로 다른 단어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네. 혹시 아까 그 희곡에서 네. 디코더만 쓴다는 게 네. 학습할 때는 그냥 그 저런 원문 데이터들을 인풋으로 넣고 아웃풋 나가는 건 뭐 슬라이딩을 해가지고 네. 학습하는 그런 식의 학습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스타트가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렛이 나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단어, 엉뚱한 단어를 생성했으면 이제 슈퍼바이저를 해갖고 이번엔 렛이어야 돼. 약간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 타임 스텝별로 우리는 그라운드 트루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듯이 이제 여기서 뭔가 엉뚱한 어떤 단어의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었는데 실제 정작 생성해야 되는 단어는 렛이었다. 그러면 저희는 그때 슈퍼바이즈를 거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은 렛에 100% 이제 약간은 몰빵을 한 식의 이제 그 그라운드 트루스 디스트리뷰션을 혹은 레이블을 주듯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소프트맥스를 이제 로스를 걸어서 이제 그 랭귀지 모델링을 저희가 학습을 하고 혹은 슈퍼바이즈를 하는 거죠. 네, 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거 관련해 갖고 이제 한 가지 또 트레이닝 단계에서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단어가 이제 홈이라는 완전 생뚱맞은 단어를 생성을 했으면 그러면 사실 그 다음에는 그냥 뭐 회생 불가능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뉴런넷을 저희가 학습을 할 때 이제 스타트가 나왔고 여기서 이제 저희는
뭐 예를 들면 홈을 뭐 생성을 했죠. 생뚱맞게. 그러면 어찌됐건 아까 디코딩 단에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랭귀지를 제너레이트하는 그 인퍼런스 단이라고도 표현하는, 그러니까 학습이 끝나고 나서 이 모델을 실제로 사용해서 뭔가 생성을 해낼 때는 뭐 여기 홈이 생성이 됐으면 이게 뭐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라운드 트루스는 당연히 없는 셈이니까 이거를 뭐 주게 되든 밥이 되든 이걸 넣어주는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학습 때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홈이라는 엉뚱한 단어를 생성했다 하더라도 저희는 여기서 덜을 생성을 했어야 된다라는 그라운드 트루스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입력으로 저희가 덜을 줄 수도 있고 홈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완전히 조금 약간 삽질해갖고 이상한 단어를 생성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마치 그 전까지는 그래도 잘 생성을 한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어서, 그래서 이제 더가 생성됐을 때 그러니까 뭔가 리셋을 하는 거죠. 그 전에 내가 잘했든 못했든 상황을 리셋을 해서 무조건 잘한 상황으로 만들어 주어서 이제 그 지금 상황에서의 어떤 다음 단어 생성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그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게 맞았든 틀렸든 여기서 생성된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입력으로 넣어주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테크닉을 이제 저희가 티처 포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성할 때 기본적으로 이거를 넣어주는 것이 당연히 조금은 합리적일 수 있는데, 이걸 굳이 좀 저희가 상황을 좋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못했어도 좀 다음 단어 생성하는 데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그 티처 포싱이라고 하고요. 하여튼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그러면 우리는 학습을 뭐로 하느냐? 학습을 할 때는 주로 이제 이 그라운드 트루스 그러니까 그 전에 생성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라운드 트루스 단어를 입력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뒤쪽에서도 실습 때도 저희가 다루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뭐 I went home이 들어가면 start I went가 입력으로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출력으로 나와야 되는 것은 went home end 토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start I went가 입력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 하면 그 각각의 타임 스텝에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항상 그라운드 트루스를 입력으로 주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입력 배치를 구성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 및 출력, 그러니까 디코더의 입력, 출력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 관련해서 뭐 1, 2분만 설명드려서 마무리를 지으면, 이게 사실 그러면 이렇게 생성을 하면 이렇게 학습을 했을 때 나중에 이걸 가지고 뭐 번역이든 뭐 이렇게 실제 생성을 하는 그 인퍼런스 태스크를 저희가 수행할 때 과연 이게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를 저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습 단계에서는 그래도 그 전에 좀 약간 잘 못했어도 그라운드 트루스 단어를 이렇게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타임 스텝에서는 그래도 좀 좋은 상황을 만들어 주는 셈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생성을 할 때는 이렇게 뭔가 그 중간중간에 한번 이따금씩 삽질을 하는 상황도 분명히 발생이 되잖아요. 약간 이게 좀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학습 당시에는 저희가 얘를 가르칠 당시에는 약간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운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이 얘를 이렇게 좀 실제로 이렇게 바깥에 내보냈더니 얘가 삽질하는 뭔가를 생성을 했을 때, 그게 들어왔을 때는, 그런 엉뚱한 단어가 들어왔을 때는 얘가 그 다음에라도 좀 제대로 된 단어들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문법에 올바르고 그 전까지 시퀀스는 항상 문법도 맞고 뭐 딱 그렇게 그런 것만 들어왔을 때 환경에서만 트레이닝이 되어져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학습 상황이 이렇게 주는 상황이 실제 이제 이 모델을 사용을 했을 때 인퍼런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사용할 때 그 상황이랑 지금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좀 삐끗 잘못 생성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엉망인 형태로 얘가 좀 뭐 그런 거죠. 근데 이 학습 단계에서 얘가 이상한 단어를 생성했어도 그걸 입력으로 어쨌건 넣어줘서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단어를 이제 예측을 하는 이런 상황, 불완전 상황에서도 조차 이제 다음 단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예측을 하도록 모델을 학습을 하면 얘가 그래도 조금 더 강인하게 좀 학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앞쪽에서 좀 문법이 틀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이 티처 포싱,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 입력으로 이제 항상 주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얘가 완전히 이상한 거를 생성하는 거죠. 왜냐면 그런 패턴을 자기는 보지는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엉뚱한 게 들어왔어도 나름대로 이제 뒤쪽은 뒤쪽대로 잘 생성을 하도록 학습 당시에서도 그런 환경에서 이제 얘가 이제 훈련을 받았다면, 그럼 앞쪽에서 좀 뭐 예를 들면 관사도 빼먹고 뭐 전치사도 빼먹고 문법이 약간 틀렸을 수는 있어도 그런 노이지한 어떤 불완전할 수 있는 그 전까지의 생성된 문장을 바탕 환경에서도
뒤쪽을 저희가 잘 생성을 그나마 어느 정도 잘 생성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게 뭐가 맞다 틀리다 이런 개념은 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 방법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개 방법 혼합해서 쓰는 경우들이 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이제 티처 폴싱이 아니라 또 뭐 프로페서 폴싱이라고도 또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큰 틀에서는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에서의 개념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커리큘럼 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커리큘럼 러닝은 뭐냐면 저희가 뭐 딥러닝도 이렇게 배울 때 뭐 쉬운 것부터 이제 가르쳐서 점차로 이렇게 차츰차츰 올라가는 식으로 이제 저희가 학습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커리큘럼을 잘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제가 뭐 강의 준비 드린 내용들이 뭐 이런 커리큘럼에 잘 맞추어져서 뭐 차츰차츰 이제 배울 수 있도록 돼 있는지 아닌지는 뭐 또 모르는 거지만 하여튼 뭐 그런 커리큘럼이라는 요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학습 초반기에는 조금은 더 베이직하고 뭐 이런 거를 배우고 차츰차츰 좀 어려운 거. 그러니까 초장부터 어려운 거 가르치면 이제 뭐 약간 다 모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커리큘럼 러닝의 관점에서 이제 그 어떤 이거 이 두 개의 시나리오를 적절히 혼합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초반에는 이제 학습이 전혀 안 돼서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막 시작을 하는데 얘가 생성하는 단어는 그럼 완전히 생뚱맞은 단어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걸 다시 입력으로 주어서 다음 단어를 생성하도록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의미가 없는 태스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처음에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위주로 입력을 주다가 그 다음에 일정 비율만큼은 또 이제 그 얘가 생성한 거 이게 틀렸을 수 있어도 그걸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 간의 이제 비율을 저희가 적절히 조절을 하되 학습 초반에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위주로 그라운드 트루스를 넣어주는 비율이 90% 빈도로 넣어주고 점차로 이 빈도를 얘가 생성한 단어를 맞았든 틀렸다 하더라도 그거를 넣어주는 식으로 점차 그쪽에 비중을 더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제 학습을 또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쉬는 시간 없이 좀 오래 해서 오래 하긴 했는데요. 10시 반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강의할 기존 거 사용하면 되죠? 언어인자하고 네. 이석훈 교수님 먼저 오시는 게 맞죠? 네. 이날 교수님 주시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네. 아, 그 말씀하신 게 이제 교육승인 시점에서 말씀하신 거죠? 네, 네, 네. 아, 네. 그러면은 이게 제가 그 앱에 들어가서 그 관련해서 로그인을 하려고 하는데 사용자 아이디에 대한 사본을 넣어가지고 비밀번호는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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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